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착륙 1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선수단. 긴장을 감추지 못한 듯 굳은 표정으로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북한 선수단 본진은 알파인 스키 3명, 크로스컨트리 3명,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각 2명 등 10명의 선수들과 코치진을 합해 모두 32명. 공동훈련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과 같은 전세기를 타고 입국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돌아올 때 북측 선수단과 함께 올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합동훈련을 진행 중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12명까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 22명의 방남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국내외 취재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북한 선수단은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와 강릉 선수촌으로 이동했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에야 긴장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앳된 얼굴의 북한 선수들은 굳은 표정을 풀고 취재진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줍니다. 북한 선수단은 강릉 선수촌 웰컴센터에서 등록을 마치고 여장을 풀 예정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도 오는 4일 평가전을 마치면 강릉으로 합류하는데 단일팀이 함께 숙소를 사용할지 북한 선수들끼리 따로 머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창 조직위는 북한 선수단이 개막식 전날인 오는 8일 공식 입촌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 황제 수사 논란을 일으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한동안 온 국민적 관심거리였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첫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한 해 3명, 전체 판사 3,000명 가운데 0.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0.1% 자리를 누가 가는지 2006년부터 12년간의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인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34명 가운데 30명, 단 4명을 빼고 모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대법원장의 영향력 밑에 있던 판사들이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영장 전담 재판부 3명 가운데 2명인 부장판사는 100% 모두 행정조직 출신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구조가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상대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의 의중을 살피게 되고 위와 같은 체계를 갖춤으로써 대법원장은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있어 정권 성향에 맞춘 재판 지형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행정 담당하는 판사들이 하다 보니까 청와대 대법원장,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요. 사회가 다변화되고 사건도 다양해지는 추세 속에서 재판의 첫 단계를 맡는 영장 전담 판사의 인적 구성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MB정부 임기 만료 25일 전 대통령 특사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황후는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도 같은 날 사면됐습니다.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박기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MB의 사돈 집안인 조현준 효성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사면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사면심사위를 내세웠습니다.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 당시 심사위의 회의록입니다. 민간위원들은 물론 검찰 쪽 참석자도 사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고난남용이란 비난에 휩싸일 것이란 직언도 나왔습니다. 경론 끝에 표결까지 가기도 했는데 찬반이 같았던 천 회장은 검찰이 찬성으로 돌아서 간신히 통과됐고 최 전 위원장도 법무부 위원들 중심의 찬성표로 명단에 들었습니다. 결국 MB정부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민간위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최측근들은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차관도 마찬가지예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실은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정원,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조윤선,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직이 없던 김재원이 청와대에 좀 유례가 별로 없는 특보로 들어가요. 특보. 대통령 특보. 그 자리는 좀 희한한 자리였기도 했고, 그러면서 3일체가 된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와 해수부가 3일체가 돼서 특조위를 방해한 그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4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당시엔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안 했고 대통령실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개편돼요. 이명박 때 대통령실장 이렇게 불렀잖아요. 대통령실의 해양수산비서관을 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2014년 8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4개월 정도 있다 이 사람이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2015년 11월 달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 특조위뿐만 아니라 내가 이게 열받는 거거든요. 특조위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를 훼손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김영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주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던 자가 세월호 사건이 나고 그 당시 기억들 나시죠? 이주영 장관이 수염 기르면서 팽목항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시신 수습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도 아니다. 그 기간 중에 이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이 김영석이 2014년 8월에 차관으로 가요. 사실 실무를 다 장악하는 거거든요. 차관이 정치인 장관들인 경우에는 실무는 거의 차관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박근혜 청와대에서 차관이 내려와가지고 이주영이 물러가자마자 바로 장관에 앉혀요. 2015년 11월부터. 이거는 실제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는 기관과 상당히 겹쳐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특조위 방해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선체 훼손이라든지 인양을 딜레이시킨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이에요. 태스크포스는 조윤선, 김재원, 이병기 정도가 태스크포스지만 실행했던 바로 실행범 김영석입니다. 당시 윤학배 전 차관도 같이 이렇게 구속된 이유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둘 다 피의자일 경우에는 사실 증거인멸이나 입맞춤이라고 하죠.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구속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누구의 오더에서 최근에 그 6.5 은폐 사건 그 사건의 담당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 김영석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선체를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해수부 공무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영석에게 검찰이 받아낼 수 있는 거는 누구 지시로 그런 특조위 방해뿐만 아니라 선체훼손이라든지 뭐 이쪽에 선체훼손 다른 말로 증거인멸이고요. 이런 거를 사실상 주도했던 게 해수부였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지시였냐를 검찰이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된 8월이라고 하면 전국이 어떤 전국이었냐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박근혜로부터 어마어마한 맹대를 받으면서 온 사회에 벌레 같은 사람들이 기어나와서 세월호 가족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김용호 씨가 단식에 들어가서 단식이 끝난 게 8월 말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차관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물론 장관이 공석이기도 했지만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네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실무를 준 것 같아요. 오다가 내려온 거죠. 오다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월호에 대해서 엄청난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가기 시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우리 그런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는 날 그리고 다음 날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이거를 계속 막았던 게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나. 몇 년 동안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나. 실무자가. 특조위만 방해했겠냐고. 그렇죠. 진짜 증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명정님하고 저하고인데 이걸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일단 구멍을 엄청 뚫어놨잖아요. 그 명분이 뭐였냐면 거기다가 풍선 넣겠다는 거였거든. 말도 안 되는 인양 방식인 거지. 그렇죠. 그 이후로 세월호는 완전히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냥 거의 해체 수준의 그게 됐고요. 골조만 납다시피 했죠.
세월호 앵커는 왜 뛰어다가 중요한 증거물일 수 있는데 부산에 갖다 놓냐고요. 그 목포 신항에 갖다 놔도 되고 팽목항에 갖다 놔도 되는 거잖아요. 앵커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는 건 아니고 쇳덩어리.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정말 이상해요. 이 사람이 어쩌면 세월호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우리가 MB 사건에서도 그렇잖아요. 청와대 비서관들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누가 시켰어? 얼마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가 시켰어만 불어줘도 세월호 사건의 실마리가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미디 정당. 재밌죠? 정말 웃겨가지고 전당대회를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월 4일 날 있을 예정이었던 임시 전국 당원 대표자 대회. 합당 의결을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평화당을 만드는데 중립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중립파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쪽, 그 중립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몇인지 잘 몰라요. 그 상태에서 중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좀 일찍 하고 못 나가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철수가 민주평화당이 뭐 발기인대 같은 거 하고 좀 분위기가 이렇게 뜨니까 마지막 꼼수, 그러니까 사실 안 물러나겠다는 뜻인데 2월 13일 날 통합 전당대회 이후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통합 전당대회 하고 나면 당이 없어지는데 당이 없어지는데 당연히 당대표 없어지는 건데 이런 꼼수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만큼 생각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르겠지? 생각해서 이런 꼼수를 막 남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월 4일 날은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일정상. 거기서 이제 통합을 추인하면 통합하는 전당대회가 2월 13일이에요. 전당대회가 2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철수가 꺼내오는 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약간 말도 안 되는, 물론 이제 아마 그게 서로 간 협의나 합의로 달라지겠지만 원천적으로는 일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면 양당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 형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그걸 통합을 주도해가지고 당신이 통합을 주도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당 안 만들 수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스톱하는 게 통합 못하게 하려고 요구하는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중재파도. 근데 통합을 다 시켜놓은 뒤에 내가 당대표 물러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이게 코미디 하다가 뭐 이런 식의 코미디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더 웃긴 게 이 안철수 이 사람을 보면 도대체 국민을 얼마만큼 개돼지로 알고 당원들, 당의 주인이잖아요. 당원들을 얼마만큼 길거리에 개똥만큼으로 아는지가 보이는 게 안철수가 바른정당과 처음에 합당하자고 했을 때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자고 했다가 반대파들의 지지 세력이 커지니까 전당대회는 무리니까 대표당원 제대로 하겠다 해서 전당원이 아니라 그중에 대표당원으로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대표당원들이 며칠 전에 그 평민당이라고 새로 이제 추진위원 있잖아요. 네, 평화민주당. 네, 이제 분당에서 찬단하려고 하잖아요. 반대파들이. 그런데 거기에 당적에 올린 당원들 중에 이쪽 국민의당 대표당원이 1028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당적 금지에 걸리거든요. 정당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대표당원 제대로 뭔가 하면 이거는 소송감이에요. 그러면 다 무효가 돼버려.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리. 진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대표당원 제대로 뭔가 의결을 하는 순간 나가리가 돼요. 그 법정으로 가서 소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뜨거 해가지고 이게 이제 평화민주당 쪽에서는 이름만 공개했어요. 자기들 당원들. 그랬는데 여기선 막 겹치는 거예요. 1028명이. 근데 이쪽에서 신상 정보를 다 공개를 해주면 빨리빨리 체크해서 이 사람들 빼버리고 뭐 제명시키고 할 텐데 신상 정보를 평화민주당 측에서 공개를 안 해요. 이름만 공개했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이름은 같은데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는 황당해지니까 그러면 대표당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물어서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가리가 되게 되니까 또 꼼수를 부립니다. 안철수가. 그래서 다시 전당원 투표하고 중앙위원회 이 두 가지를 해서 거쳐서 의결을 하기로 또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2월 4일 날 전당대회를 취소. 그건 유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법대로 하면 되거든. 그렇죠. 필요할 때 그때그때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질거리는 도대체 뭐냐고. 아니 얘는 지금 당원 당규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 이렇게 너무 단체로 안철수 너무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가 안철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민주적 절차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니 그거는 서로 합의된 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니 우리는 그거를 역사적으로 박정희를 통해서 이미 배웠어요.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그거 까먹지 말라고. 지금 안철수가 이렇게 열심히 되새겨 주잖아요. 70년대의 유신 독재를 통해서 헌법을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영구집권을 하겠다고 이런 야욕을 보였던 것을 이 안철수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황당하냐 하면 이 중앙위원회라든지 이런 모든 권력기구가 의결권 있는 권력기구가 안철수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채워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 이거 합당이니 통합이니 본인들은 그러지만 이게 잘못하면 법정으로 가가지고요 소송권으로 번질 수가 있어 일찌감치 매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악인이 악인. 제가 최민희 의원한테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악인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악인이에요. 이명박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른데? 예를 들면은 주가 주장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 당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사실 당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를 학생들이 볼까 봐 두려워요. 반에 무슨 뭐 어떤 뭐 조그만 모임이 있어가지고 회칙 같은 게 있다고 쳐 몇 줄이라도. 지가 불리하면 그냥 순간순간 바꾸는 이런 정당 운영을 왜 어떻게 하냐고. 보고 있으면 좀 가짜는 게 제가 하다못해 회원 한 몇백 명이 있는 동호회를 운영할 때도 회칙 수정할 때 1년 동안 토론을 거친 후에 수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근데 이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 룰에 대해서 이런 개념 없이 이게 무슨 뭐 연습장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해봤다가 내일 다시 바꾸고 그 다음날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전당대회 고유 권한인 합당을 중앙위원회 추인으로 대체. 아이고 정말 깝깝하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처음에 정치에 데뷔할 그 시절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한 5,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안철수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데뷔한 게.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는 일종의 백지였어요. 그러니까 좀 심심한 사람이었죠. 얼굴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미지나 말하는 본새도 그렇고 굉장히 심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백색 도화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5년이라는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모든 원칙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자기 손으로 이렇게 무시하면서 새롭게 써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거지. 네. 왜 운동선수들 무슨 기록갱신. 새 정치 한다더니 지금. 진짜 제대로 새롭게 하네요, 진짜. 처음 보는 광경들 너무 많죠. 네. 그런 건 유신 때가 난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유신도 억지로 법 만든 거잖아요. 간단히 네. 말해서 4년 중임제 이런 거를 아예 영구 집권제로 만드는 게 유신이거든. 예. 그런 식으로 법 바꾸는 거라고 하면 나는 세상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박정희는 그 당시에 지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거지. 이거는 권력도 뭣도 아니잖아요. 그 정당의 그 뭐 제3당 대표라는 게 대한민국에 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러세요? 세기의 선구사 안철수 선생께서는 지금 그 온갖 핍박을 뚫고 호남에서 40석을 일구시어 지금 양당제 국가에서 다당제로 만들어내신 그 새 역사를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안철수 자꾸 다당 하니까 진짜 당뇨병 걸릴 것 같아 진짜. 진짜. 안철수가 좀 굉장히 이거 하는 말마다 실수를 뱉어내고 있는데요.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파가 대표 당원 명부 확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저희는 그렇다면 몇천 명 수준의 대표 당원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28만 당원 전체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 그러면 투표에서 14만이 넘지 못하면 무효잖아요. 그 선관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 안철수가 검토하고 있다는 K보팅이라는 그 시스템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서명의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기능은 있어도 확실한 투표 기능으로서 법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하는 투표 기능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선관위에서 해석을 내렸던데 그것도 무시하고 아니, 그러면 무조건 하겠다는 건가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에 관계된 룰이기 때문에 K보팅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전당대회만 한정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전당원 투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러면서 전당원을 28만이라고 특정을 해버렸어요. 과연 진짜 28만이 있을까요?
당원이 만약에 14만 명이면 전당원이 투표해도 무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안철수가 28만 명이라고 발표해놓고 14만 명이 투표하면은 100%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겠죠. 그런가요?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 허수일 가능성 높아요. 28만이. 허수가 그중에 최소한 50% 이상은 당원인지도 모르는 당원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국민의당의 진성 당원은 제가 봤을 때는 5만 명 이하예요. 5만 명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5만 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평화민주당 쪽으로 간 당원으로 임시로 움직인 사람들을 보면 만 몇천 명이라는 것 같거든요. 아직 창당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적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탈당한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당직을 유지한 채 창당 발기인에 속해 있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창당 전당대회를 하는 그 순간 땅땅땅 두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당적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무튼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신기록? 정말 깜짝 놀라겠다 진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진정한 새정치 안철수 씨. 아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룰을 지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공정함이고 그 룰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박근혜도 파면당한 거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돈이 있어요. 합법적인 돈도 내가 내 생활비는 내 월급으로 할게. 이런 정도의 마인드 갖고 있어요. 규칙을 지키고 싶어해요. 법은 무조건 지키고 싶어요. 하다못해 이명박한테도 법에 의해서 초청장 보냅니다. 그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당헌 당규라 그러는 것이 사실은 우리 당이니까 뭐 바꿔도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공당의 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배를 받으며 그 자체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하게 뭔가 좀 바꿔야 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인증되어 있는 수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안철수 씨의 놀라운 변신. 이것이 새정치였구나. 안철수의 푸나님이 보여주신 안철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근혜가 기자회견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기억나시죠? 눈물 흘리고 아랍으로 튄 날. 그거 눈 안 깜빡해가지고 눈 계속 뜨고 있어서. 그 사진하고 너무 똑같아요. 도끼와 오기가 그냥 사진에서도 보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를 뚫고 우리 방송실에 도착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사실상의 혼자 대표. 고맙습니다. 실소유주. 고맙습니다. 부정을 안 하시네. 의료계의 체계바라. 진짜 고맙습니다. 내가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울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울진 사회복지사 협회 초청 특별 강연을 했거든. 그래서 복지효과를 주제로 쭉 강연하면서 앞에 내가 옛날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애프터 시간에 저보고 체계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 체계바라의 동지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본인은 체계바라라고 불리고 싶지 않으세요? 나이들어서 수염 기르기 전에 젊은 체계바라. 아주 미남입니다. 예. 자기가 그거라는 거지, 지금. 보면은 의사분들도 되게 유치해. 자, 나는 늙은 체계바라고 자기는 젊은 체계바라라는 거지, 지금. 하바나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정말 핸섬보이였어요. 근데 두 분이 한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으세요? 예. 대충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그 복지과 소사이어티 사실상의 모든 것. 실소유주. 네, 실소유주. 진짜 실소유주. 네. 복지과 소사이어티는 누구 겁니까? 서정훈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분은 잘난 척을 하셨으니까 전 겸손하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게스트는 이따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겠지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기다리신다는 게 좀 뻘쭘하시거든요. 대한노인의 정책이사이신 그리고 또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하시고 계시고 시니어 감성복지 네트워크 대표시고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이시고 서울시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신 우리 오영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영환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명함을 받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비디오 방송이라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노인에 계실 분이 아니세요 지금. 대한중년회 정도. 네, 대한노인의 젊은 피입니다. 예, 예. 거기 가면 이렇게 이 녀석 이런 소리 듣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따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청년 일자리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예. 장관님 직접 전화 주셨다고요? 예. 홍정학 장관님께서 굉장히 잘 들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직접 한번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 립서비스는 이런 거 똑같아요. 언제 밥 먹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문자가 바로 왔을 때 나를 잡았어야 돼요.
여기 정말 그런 걸 못 하시네. 예, 제가 그게 좀 느렸네요. 아니, 그거를 우리 푸른 나무하고 의논해가지고 푸른 나무에 허락이 떨어져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복지권 소사이티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문자나 전화가 오면은 바로 언제요? 아니, 저는 현직 장관이 나와도 되는지 그 허락을 얻어야 우리가 그 일정이 담는 거야 바로 잡을 수 있죠.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까? 진짜?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누가 나오실 수 있는 거 법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뭐 현직 장관 나오시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현직 장관들이 JTBC 나가는데 왜 우리는 못 나오냐고. 그러면 바로 우리 섭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홍 장관님은 약속은 꼭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는 오랫동안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자,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청와대에도 국무총리실에도 민주당에도 팟캐스트에서 하는 내용들을 전담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개념에서 감사드리고 홍정학 장관님은 또 제가 인터뷰를 해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름의 케미가 좀 전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언젠가 나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장관님. 아이고 뭐 그분이 경제 민주화에 굉장히 상징성이 좀 있는 인물이고요. 제가 옛날에 보편적 복지를 좀 대표하는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저하고 시민사회에서 늘 같이 손잡고 같이 운동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동지 사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가 날아든다는 당연히 들어야죠.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나오셨을 때 두 분이 완전히 헤어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알겠고요. 자, 퀴즈맨. 네. 자, 이번 주부터는 제 퀴즈맨인 제가 퀴즈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대담 중간에 제가 잠깐 발언이 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 회차 이 칼럼에서는 84회 때는 미세먼지의 복지국가 정치학, 85회에는 20년 이상 자신의 치매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치매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장봉석 원장님과 함께 진행한 치매 국가 책임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카드 뉴스는 치매 국가 책임제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문제. 다음 설명하는 정부 부처는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7월 26일자로 신설된 중앙행정조직으로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외청인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 설치되었다. 정답은 2번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4번 적폐 세력 살생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약간 실망했습니다. 보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자, 이번 주 문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노인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수입이 거의 없어서 자식들한테 의존해 살거나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저소득 노인 가정에서 의료비의 지출은 곧 생활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자식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노후의 가장 심각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1번 유병장수. 여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 이런 뜻입니다. 2번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것. 3번 유병무전장수. 아프고 돈 없이 오래 사는 것. 4번 산동물장수. 북청물장수도 있는데. 네, 82년도 우리나라 영화 제목입니다. 예. 이것이 서정우 팀장의 존재 이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짜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밥 먹을 때도 예. 잘 때도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우리 오영환 이사님. 저는 이제 팟캐스트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복지과 소사이어티 분들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시는 기회가 생기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대한노인회의 주요 그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을 모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복지과 소사이어티가 아니면 만나 뵐 수 없는 분들을 이렇게 접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좋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의 가치를 되게 높게 보는 거거든요. 팟캐스트에서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은 지금은 70대 중반쯤 되셨거든요. 근데 50대 초반에 돌아가셔서 가끔씩 관악산 같은 데 올라갈 때 저희 또래들이 아버님 모시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 정말 아버지 뵙고 싶고 이런 감정들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대한노인회 그러면 또 왠지 뭔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뭔가 좀 소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거를 직접 한번 오늘 보여주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건 오영환 이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서 푸른나무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영환 대한노인회 정책이사님은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대한노인회에만 벌써 한 14년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상근 정책이사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한 이유가 이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라고 어르신들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원체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본인이 나서서 챙기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시고 사무총장도 하시면서 이제 비상근으로 하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 중에 하나고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몇 차례 뭐 노인이나 복지 관련된 이야기도 했지만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봐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오늘 귀한 자리로 모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신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정책위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듣자니까 대한노인회에 들어가 계신 지 한 14년 정도 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40대 초반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립서비스가 대단하십니다. 네. 노인회 자격이 그 법상에 65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예. 근데 40대 초반에 들어가셔서 한 50대 지금 초반쯤인데 거기서는 이제 여성으로 불리는 50대 초반. 예. 잠시 후면 회원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네. 아니 이게 실제로 우리가 빈말로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0대 정도시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 페이스 사기당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저는 법적으로 노인이 아니고요. 아직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이 노인이고 저희 대한노인회 회원도 65세 이상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정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 거였었군요. 네, 그래서 정책이사로서 14년 정도, 그러니까 40대 중반, 그때부터 대한노인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 거였었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근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참고로 젊어서는 이제 CF 감독을 하시면서 최진실라든지 김혜수라든지 우리나라의 쟁쟁한 분들과 같이 일을 하셨던 그런 경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시면요, 이제 궁금한 게 제가 팟캐스트를 한 2,800회 가까이 다루고 있는데 대한노인회를 다룬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고요.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거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한노인의 조직은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16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시도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250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여러분들 그 동네에 보면은 경로당 있죠? 네, 경로당이 전국에 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근 직원만 3,000명이 넘는. 진짜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이야, 대단한 단체네요. 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어떤 연령층이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대한노인회 같은 단체를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러셨지만은 하지 않든 간에 모두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니까 다 감싸 안아야 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분의 품성이 그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거는 각별하게 하는 그런 편이셔서 이번에도 아마 1월 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청와대의 대한노인회 대표단들을 모셔가지고 신년 인사회를 별도로 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부러 마중을 현관문 앞에까지 가서 차에서 내리는 어르신들 다 마중을 하고 또 배웅을 할 때도 직접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그 차 떠날 때까지 손들어서 배웅하고 이렇게 깍듯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현재도 노인들이 그렇게 보수 쪽에 훨씬 지지자들 많긴 하지만은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효도하는 대통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억지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스타일이 그 몸에 배이신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도 국가 침해 책임제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사님은 그 1월 5일 날 청와대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다른 일을 못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올해로 90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90이셨으니까 올해는 91시겠죠. 저희 어머님이 90이신데 어머님 모시듯이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한노인회 회장님도 계셨고 당시에 여러 임원들 계셨는데요.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염색하고 지금 흰머리는 아니시잖아요. 예. 이번 히말라야 트레킹 할 때는 완전 노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이 좀 드신 분들을 모셔야 젊어 보이는 거야. 자,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인간 진정성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느낌은 정말 따뜻한 네.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겠다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복지 개념으로 한번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은 도대체 노인에 대한 규정, 뭐 나이라든지 이런 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이 법에는 그렇지만은 뭐 여러 법마다 좀 차이가 있죠.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노인이라 하면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인데요. 그거는 유엔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은 65세지만 기초생활에 대한 부분은 60세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60세 이상이고, 또 기초노령연금은 65세.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다 다르죠.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 사회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갈 텐데요. 일관된 노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노인의 기준은 좀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난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 정도로 기억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을 더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다수 노인들의 그 어떤 반발을 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까? 네네. 그 부분은 먼저 정부들에서 사실 노인 연령 기준을 좀 높이자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65세인데 그 부분을 한 70세까지 높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목적은 우선은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줄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도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생산 가능 인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대한노인의 입장은 여지까지는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저희 단체가 회원의 권익에 좀 반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작년서부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의 65세 기준이라는 게, 노인 기준이라는 게 유엔에서 정할 때가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지금의 65세는 예전에 한 50대 초반 정도의 체력도 갖고 계시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65세를 노인으로 이렇게 뭐 부르지는 않습니다, 요새. 저희 대한노인회 안에서도 75세까지는 중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정부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70세까지 노인 기준 연령 올리는 거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대한노인회도 공식적으로 기준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것을 공론화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노인의 체력도 뭐 그만큼 이제 좋아졌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노인 스스로가 65세는 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우리 이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엔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한 게 벌써 5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65세까지 살아 계시면 좀 건강하게 잘 살아 계셨다고 아우 다시 축축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노인 연령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건 확실한데요. 근데 지난 정권, 보수 정권들에서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노인회가 뭐 자발적으로 뭐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좀 줄이자라고 마치 하는 것처럼 해서 복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게 좀 반발을 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사실은 65세부터 75세 사이에 계신 이 어르신들 중에서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계속 또 일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 규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일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젊고 건강하신 노인들은 그 어르신들은 일할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부담도 좀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윈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지 비용을 줄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활기찬 인생의 2막 3막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약간 조정을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면은 이제 뭐 요즘같이 어떤 염색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기술이 안 발달할 때는 40대 한 초반만 돼도 중늙은이 이런 느낌이었고요. 전혀 안 가꾸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적인 그 느낌이 그냥 동네의 중년 아저씨 느낌인데 연령으로만 보면 지금 노인이 이제 막 편입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높여주는 거는 대표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복지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걸 다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이미 노인 인구가 지난해 14% 넘었다고 그러고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그러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 차이가 커가지고 남성은 79세지만 여성은 지금 85.6세, 86세 정도 된 거니까요. 예. 우와. 그래서 옛날 한 30년 동안 전에 비해서 연령이 13년 정도가 더 증가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여성은 이미 86세에 넘었었습니다. 넘었죠. 예.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조만간 이제 초고령 사회로 그 20% 넘는 걸 초고령 사회로 하거든요. 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이제 출산율이 너무 낮았어. 인구 전체의 그렇죠. 숫자가 지금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배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OECD 국가의 주요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도 이제 이런 장수하는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했군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일본 정도만 빼면 우리보다 오래 산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 궁금한 게 한 가지인데, 저 이사님, 그 건강 수명하고 네. 경제 수명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아까 평균 수명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평균 수명이 82세죠. 근데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병으로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뭐 다 포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90세를 넘어 산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은 대개 90세 이상 산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 같은 건 거의 100세 이제 가까이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평균 수명과 경제 수명 그리고 건강 수명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건강 수명이라는 거는 제가 노인성 질환을 앓기 전까지 건강하게 몇 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거를 건강수명이라고 하고요. 경제수명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제 경제수명인데요. 대개 지금 보면은 평균 수명에 비해서 10년 이상 턱없이 부족한 게 건강수명과 경제수명입니다. 예, 건강수명은 평균수명보다 16년이 짧고요. 경제수명은 그 평균수명보다 13년이 짧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기간이 적어도 13년 내지 16년을 그렇게 힘들게 산다는 이런 것을 그렇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건강하지 않게도 10몇 년이 네. 되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도 하셨고, 근데 여러 가지 보면 노후에 이제 무서운 게 유병장수 아닙니까? 그만큼 심각한 거는 무전장수고요. 아이고. 네.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유병 무전장수죠. 지금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그리고 경제 수명을 본다면 유병 무전장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낮에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러 이제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는 7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폐지로 니아카를 끌고 오시고 이쪽에는 무슨 이렇게 유리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7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노인이신데 서로 아는 사이신가 봐요. 아가씨 막걸리 한 잔하고 가 이 모습을 보는데 인간적인 정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분들이 과연 저 삶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봤거든요. 특히 그 할머니의 그 모습 아마 제대로 부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일을 안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어떤 지병 같은 게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정말 비참한 삶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우리도 환자들 중에서 질환이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가 겹쳐 있는 분들을 이제 중증 질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질환이 같이 겹쳐 있으면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지 짚는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이제 시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총리 업무보고에서 그걸 복지부가 보고해가지고 아마 보사연이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폐지 준 노인이 안타깝다 생각하지만 몇 명이나 되는지 도대체 폐지 주고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걸 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노인 빈곤율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이 노인 빈곤율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서 49.6% 전체 노인들의 반이 상대 빈곤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그 DSR이라고 있죠. 대출을 할 때 자기 자본, 자기 소득 대비 지출이 얼마나 됐냐 하는 건데 60세 이상의 DSR을 초과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되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보통은 다른 나라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오히려 이제 DSR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지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그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이 되면서 거꾸로 더 가난해지고 부채가 더 많아지는 이런 식의 그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빈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 이야기인데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 우리 쪽 분들이 아니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노인회 정도 가입할 정도 회비 낼 정도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은퇴하고도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폐지 줍는 노인들은 사실 가입 대상도 아닌 거 맞죠? 네, 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00만 노인분들 중에서 대한노인에 가입해서 유료 회원이죠.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회비가 1년에 한 2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천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네. 굉장히 실제로 네. 아마 복지부 관련 기관들 중에서는 유료 회원이 가장 많은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료 회원이라 하면 이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노인 빈곤율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 노인 연령 기준하고 사실 관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65세의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올리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데 이게 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노인이 1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당장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그만큼 국민연금 받는 연령도 더 뒤로 늦춰질 거고요.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동권이 또 제한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인 빈곤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70세까지 올리는 거는 맞는데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좀 순차적으로 가자.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살씩 올린다든지 뭐 이런 대비를 좀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 빈곤율이 그냥 OECD 1등이다라고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1등도 그냥 1등이 아니에요. 압도적 1등인데 OECD 평균의 3배예요. 3배. 3배에서 4배 그 사이가 됩니다. OECD 평균이 예.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이 12%거든요. 우리가 한 48%니까 그게 4배잖아요. 49.6이고요. 4배죠. 4배. 일본이 19.4니까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노인들이 빈곤하고 힘드니까 이걸 도와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정치권에 저희가 제안을 할 때도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저희가 특히 경제부처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할 때 대응 논리가 뭐였냐면 그렇다면 저 720만 노인들을 전부 경제활동의 소외자로 만들 것이냐. 돈을 줘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젊어서는 생산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면 이제 노인이 되고 나서는 소비를 통해서 기여하도록 하자. 이 논리를 가지고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절대 그 국가 전체를 본다면 손해가 아니고 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수진작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특히 이제 그 소비 유발 개수 같은 걸 해보면 그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 애 키우고 하는 이런 부부들은 우선 애 우익값, 기집값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지출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굉장히 높은 걸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연령에 주는 것보다 노인들에게 드리는 것이 훨씬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로 저희가 돌파를 했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게 이제 시작됐던 큰 계기가 되었고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사실 이제 30만 원까지 올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25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노인들을 빈곤하에서 지원해주자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논리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하고 연동돼 있죠. 지금도 현재도. 예.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올리고 뭐 최근에 그 국민연금 수령자 월 200만 원 받는 분이 나왔다. 뭐 이런 아주 초기에 가입하고 굉장히 월납입을 많이 한 분은 이제 200만 원 정도까지 받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살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통 기초연금은 못 받지만은 국민연금 더하기 퇴직금, 퇴직연금도 있고 자기 개인이 주는 사적연금도 있기 때문에 3층, 4층의 보호를 받는데 사실은 그런 분이 아직 너무 적은 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기초연금 20만 6천 원 받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영환 이사님. 네.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금액,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전체 어르신들이 한 3분의 1 조금 넘게 받거든요. 한 40%가 받고 계시는데
좀 요걸 금액을 합쳐보니까 최근 나온 저 발표를 보면 월 59만 원이래요. 네.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합치니까 월 59만 원. 그런데 어르신 혼자 생활하기에 최저 생활비 기준이 105만 원이래요. 네. 적정 생활비 기준이 145만 원이고. 네. 그 최저 생활비 1인 최저 생활비 105만 원하고 그리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합친 공적 연금 수급액 59만 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40여만 원 정도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어르신들의 지금 빈곤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만 원씩 주던 걸 그것도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 측에서 뺏어간 거라면서 이렇게 베낀 거죠. 예, 이쪽 예. 공약을.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국민연금과 연동시키면서 이제 공약을 파기했네 만에 논란도 있었고 그러다가 정권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25만 원 주는 거를 또 연기됐잖아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소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당들이 다른 건 몰라도 노인들한테 정말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대요 보니까. 그런데 왜 그 지급 시기를 늦추는데 노인회에서는 아무도 반발 안 합니까? 제가 그게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사실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진보 정당에서 다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네. 저희는 대한노인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한테 잘해주는 당의 손도 좀 들어주고, 네,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냉난방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의 이제 집권 여당이 야당 때 이제 만들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된 거는 잘된 거대로 좀 어르신들한테 홍보도 좀 제대로 돼야 될 거고요. 네, 또 대한노인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잘된 건 잘됐다고 좀 이야기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 말씀은 그 20만 6천 원 받고 계시는데 이걸 25만 원으로 올리는 거를 원래 문재인 정부 예산서에는 4월 달부터 드리도록 돼 있었거든. 4월 달부터. 4월 달이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근데 봄에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을 넘어서 9월 달부터 받도록 지금 5개월이나 미뤄놨거든. 그거 아니에요? 선거 때 영향 끼친다 치고. 선거 때 영향 끼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확실하게 영향을 끼쳐서 보여줘야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면 노인들을 무시해도 돼, 밟아버려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어도 대한노인회 정도에서 의견을 좀 발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젊은 층의 청년 정책 같은 건 안 하던 그러니까 이전에 여당이나 보면 안 하던 사람들이 줄기차게 노인들에 대한 정책은 그래도 가장 돈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또 속에 들어가 보면 석빈 강정 이런 느낌 아닙니까? 솔직히 노인들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신 거고. 그래서 연속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이 부분은 제 마음을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느꼈던 감정을 뭐냐면 노인분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같이 감싸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도 없고 너무 이기적으로 본인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시면서 젊은 층들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전혀 안 하는 그것 때문에 세대 갈등이 생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왜 공짜로 타게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노인들의 어떤 행태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도 사실 젊은 층하고 그러니까 13세대의 갈등이 그 지하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들이 무임승차 하는데 거기서 뭐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자리 양보에 대한 어떤 요구 그다음에 또 뭐 젊은이들이 자리 양보하면은 좀 고맙다는 말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한테 반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요. 그게 지하철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어르신들도 저희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도 예절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좀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냐면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무임승차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지하철 공사인가요 요새? 네, 도시철도 공사. 뭐 여기서 어떤 만성적자 뭐 이러한 부분들을 그 노인 무임승차로 몰고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사실 노인들이 무임승차하는 거는 노인 복지 정책의 하나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은 노인을 무임승차를 없애면 과연 그럼 흑자로 돌아설 거냐? 노인이 안 타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만약에 무임승차가 없어진다면 잘 다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인성 질환에 많이 또 걸리실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회적 비용이 무임승차 비용보다 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 해법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게 81년이거든요. 81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였습니다. 아. 네. 그렇게 이제 그때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14%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거에 본다면 그럼 나이 기준을 좀 높이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점차 해서 70세까지 높이는 그런 이제 방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임승차 시간을 출퇴근 시간 이외로 조정하는 방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임승차가 아닌 것이죠. 뭐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도시철도공사의 의견도 있고 해서 노인 무임승차는 이 중앙정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노인 복지는 이제 국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재정 지원도 좀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하철 무료 승차 이런 부분은 다시 뺏어와 전혀 저 동감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제 노인 어르신들 아주 극히 일부의 사회적 태도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봉양하는 의미로 지하철을 무임 승차 시켜줬더니 서울시청에 나와서 젊은이들 핍박하는 집회를 한다거나 또 지하철 내에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노예약자석은 분명히 노인들의 자리는 아니거든요. 약자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산부가 앉아있는데 어디 건방진 게 노인들 자리에 젊은 애들 앉아 이런 식의 사회적 태도가 좀 나쁘신 분들이 오히려 다수의 착한 어르신들을 욕먹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도 늙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지금 무임승차라는 걸 하고 계시는데 그게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너스 또는 우대 정책은 저는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 부분인데 어르신들 일부가 좀 욕먹이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무임승차 그 자체로 뭐 직접 얼마다 이런 것은 진짜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무임승차가 아니면 아예 이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무임승차를 없앤다 해서 수익이 높아지는 건 아닌 게 분명하고요. 두 번째로 무임승차의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어떤 사회적 기반이라는 이 사회학적인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걷게 되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하면서 건강해지는 보건학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을 줘요. 그럼요. 예.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소비를 하시거든요. 큰 돈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경제학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를 좀 조절을 한다든지 또 뭐 예를 들면 제가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보니까 무임승차가 아니고 한 40에서 60% 정도를 부담을 하게 하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 수급하는 인구들이 한 90% 가까이 되니까 그분들은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서 그런 좀 플렉스블하게 하는 것을 하면서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태도도 좀 노인회 같은 데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좀 사회적으로 동의가 되는 정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위를 많이 나가봐서 느끼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하고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요.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관계가 좋거든요. 그분들이 이기적이신 그런 행태만 아니면은 그냥 우리 엄마 모시듯 잘해드려요. 그게 사회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모습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사실상 약간 갈라치기 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노인층과 중년 이하의 젊은 층들을 갈라놓는 느낌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는 비열한 게 또는 슬픈 비극인 게 노인들 자살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보도 가끔씩 있잖아요. 부담 주기 싫어서 뭐 노인들 두 분이 함께 돌아가신다든가 그런 사회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심각합니까? 오 선생님 어때요? 노인 자살 문제. 노인 자살 역시 그 원인이 빈곤, 노인 빈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또 이제 고령화 되면서 독거노인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요. 사회와의 단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노인 자살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노인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 우울증에 대한 대처도 분명히 중요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OECD 1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사회가 노인 빈곤율을 좀 낮춰가면서 노인 자살도 좀 그런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그 총리실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제 자살 예방이 메인 주제 중에 하나로 거론됐는데 거기서 인용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25.6명인데 그렇게 해서 연간 자살자 숫자가 해마다 한 13,000명이 넘게 자살을 하는데 요게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2.5배나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OECD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58.6명으로 60명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전체 인구 자살률의 2배, OECD 평균의 3배나 높은데 이로 인한 기대소득 손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노인 자살을 포함해서 전체 자살로 인한 손실이 6조 5천억이 되는 거죠. 연간. 그래서 이 부분에 몇천억이라도 돈을 써서 실제로 살려주신 분들을 많이 살리도록 자살 안 하도록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원구 같은 데서 김성환 구청장이 이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제 서울시 전체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노인회에서는 자살 문제 어떻게 뭐 조직적으로 좀 신경 쓰고 그러고 계시는 거죠? 저희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 우울증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예전에는 무료하게 뭐 TV만 보고 있다든지 어르신들 굉장히 저희 경로당의 이용 연령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누워 계시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 교실도 하고 있고 댄스 교실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배우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와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노인 우울증도 좀 완화시키고요. 또 노인 자살 부분도 대화를 통해서 완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가 논문을 보니까 노인이 자살하는 경우는 세 가지 나쁜 상황이 딱 겹치면 자살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돈이 없는 거죠. 빈곤이죠. 아까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OECD 평균에 지금 뭐 한 4배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빈곤이고 두 번째가 외로움이더라고요. 요즘 다 핵가족 시대에 부모님 잘 안 찾아뵙고 독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부부 노인도 많고 그러거든요. 자식들하고 같이 안 사니까 외로운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만성 질환 뭐 병을 이제 달고 사시면 이 세 가지가 딱 겹쳐지면 이제 뭐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에 지금 3배가 넘었거든요. 이 심각하잖아요. 남은 나라보다 평균 3배 이상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자살 공화국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억수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건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어머니 보고 제가 경로당에 좀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게 할머니들이 좀 꺼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저희 경로당이 전국에 이제 6만 5천 개가 있는데요. 경로당을 대개 보면 단독 건물로 돼 있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 위주로 경로당이 좀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개 경로당이 한 2층이나 3층 정도로 돼 있는데 한 개 층씩 따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들은 1층을 사용하시고 여성들은 2층을 쓴다든지 뭐 이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들어 있고요. 또 경로당이 예전에 그러한 역할에서 좀 더 확대돼서 예를 들어서 뭐 치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여가 문화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넣는 그런 이제 활성화 사업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노인 친화적인 그런 경로당 만들기를 대한 노인에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이렇게 짐수봉대하십니까? 우리 동네에 여름에는 경로당 역할을 하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공원. 신기한 게 어르신들은 남녀가 완전 따로 놀아요. 서로 섞이지도 않아요. 희한해. 그러니까 철천지 왼소처럼 대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건 보니까 독거 노인이 추정치가 아마 2018년 정도 되면 한 140만이 훨씬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미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독거 노인. 근데 아마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들한테 뭔가 용돈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아예 용돈도 못 주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부담을 안 주려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폐지 주는 노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처지를 비관하신 분도 생겨날 거고 몸도 아프고 이런데 돈 없는 것까지 그렇다 쳐요. 이제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건강, 노인 의료비도 이제 결국에는 복지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현황점이요?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13%일 때 전체 의료비의 그 35.5%를 노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의 87%가 쓰는 것보다 13%의 노인들이 쓰는 비용이 3배나 많았던 거죠. 그런데 2020년에는 노인 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6% 이렇게 거의 반에 가까이 육박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비 증가율이 물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그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GDP 대비로 통제가 잘 되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노인 의료비가 대부분
그 의료비 증가에 그 제일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안 아프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돼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이제 정부가 상당히 집중을 하고 돈을 쓰고 건강증진 기금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늙고 병들고. 네.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노인 자살의 어떤 요인, 그죠, 외로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영국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다고. 오, 네, 맞아요. 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외로움을 좀 이렇게 담당해서 외로움을 풀어드리는 그러한 강요가 하나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 동장님들한테 한 달에 만 원씩 이 운동값을 더 드리면서 독거 노인들을 방문하게 해서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봐서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자살률이 30%가 줄은 것이 아니고 30%로 줄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고 있고 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호주에서는 노인들을 게이트볼을 하러 가면 이제 일당을 주는 그런 정책을 좀 벤치마킹해서 노인들이 북한산 둘레길을 걷도록 하면 이제 도장 찍어드리고 그거로 이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공무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현금을 저 유권자들한테 주면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진 못하지만은 보건소에서 걷기 분석을 해주고 걷기 처방을 해주고 또 각종 마을이라든지 그 걷기 좋은 길 안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 치매 국가 책임제 현재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황 좀 지금 상황 좀 알려주세요. 어떻습니까? 노인회에서 이거 지금 좀 쓰고 계신가요? 치매 국가 책임제? 아, 네. 치매 국가 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죠. 저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큰 그런 이제 공약이었습니다.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겠다. 그렇죠. 보건소마다 다 설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거기에 활용되는 어떤 그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긴 한데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가장 그 고통을 받는 그런 그 노인성 질환이죠. 그래서 치매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큰 그런 노인 복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대통령은 이걸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도 그 어쨌든 국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최근에 밀양세종병원 화재 현장에 나타난 홍준표 대표나 김승태 원내대표가 그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국민들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방관 확충을 반대했던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뭐 책임 소재 운운하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이 치매 국가 책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인력을 고용하려니까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TO도 늘려주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진행이 빠른 속도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제는 적어도 이런 부분은 돈은 써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도 왜 이거 빨리 인원 안 늘어주냐고 좀 세게 이야기도 하고 또 각 지자체 선거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후보들 물어보고 이런 점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영환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치매 걱정 없는 나라 만드는데 관련 인력 공무원 인력 좀 확충하는 TO 있잖아요. 그거 좀 정원해달라고 정치적으로 한번 발언을 해주십시오. 대한노인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당장 표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해주는 신용한데 진정성은 없으니까 항상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효자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뭐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걸 하면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국가적으로 그거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 안 만들어주잖아요. 또 선거 때 이용해 먹는다고 또 딜레이 시키고. 그러면 표로 심판을 해야죠.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자, 좀 진행을 빨리 하면요. 노인들에 대한 부양, 뭐 표현이 좀 너무 어려운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손자 한 명이 위에 있는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해서 한 6명, 7명을 부양하게 되는 바로 그 부양입니다. 근데 그 부양에 대한 현 실태랄까 이런 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실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생각들이 요즘은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 하는 그 비율이 그 98년도에만 해도 9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불과 이 15년 정도, 16년 정도의 차이인데 이때는 31.7%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모 부양을 가족만의 책임이라고 인지하는 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가족과 정부와 사회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인식이 바뀐 거죠. 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가 부모 모시고 살기 힘들거든요. 명절 때 그 부모들 자식 간에 생이별하는 일들 계속해서 수십 년째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부양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어르신들 자체가 지금은 이제 부양 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 같죠. 저도 그렇게 느껴요. 네. 네.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산이나 상속에 대한 부분도 자식들한테 넘기기보다는 본인이 노후에 쓰는 것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산 상속 증여도 사회에 도네이션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노인에서 이걸 뭐 공식적으로 부양을 어떻게 하라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 대부분은 자식들한테 부양을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다. 네. 그 질문지는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뭐 금전적인 부양 이런 것도 있겠지만 농경사회 형태로 도시도 돌아가야 된다. 노인 문제만큼은. 예. 그래서 마을회관 뭐 여 개념으로 지금 같으면 노인 경로당 이런 개념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사회의 형태를 다시 띄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방향성은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향성이 맞고요. 공동 부양의 개념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타운이나 이런 쪽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용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또 각자의 공간이 있는 뭐 주무실 때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동 취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사실은 나이 들어서 생활하는 게 식사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주로 굶으세요. 그냥 김치 하나에 물 말아 드시고 혼자 사시면은. 그래서 몇 개 지자체들이 이제 우리 이낙연 총리가 지내 그 하셨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조직화해서 체계화시켰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농경 시대에 생활하셨던 어르신들이 이 도시 생활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오라고 자녀들이 모셔도 갔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지금 농촌 지역의 경로당이 거의 그룹홈 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치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조리 도우미를 보내가지고 밥을 젊은 아주머니들이 해드리는 거죠. 그럼 식사는 같이 하고 잠은 자기 집에서 각자 자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한국형의 노인 케어 모델, 그룹홈 같은 것들이 되고 있고요. 또 서울은 어렵지만은 경기도 인근에 있는 도시들은 그 공공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켜하고 그 농사거리를 본인들이 가져가서 나눠주든지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 옛날 젊었을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어른들 케어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사업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실제로 제가 문득 가끔씩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텔레비전 보면은 한 5분짜리 보험 광고 같은 게 있어요. 5분짜리 케이블 TV에 보면 거기 보면은 노인분들은 보험 가입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에서 또 노인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오고 이런 식인. 근데 필연적으로 부양이 안 되거나 빈곤한 노인들은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문제도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오영환 이사님께서 이제 시니어 금융교육협회라고 지금 저한테 예전에는 이 명함이 아니었는데 오늘 주신 명함 보니까 시니어 금융협회 쪽에 이제 사무총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한노인의 정책이사는 이제 비상임이고요.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시니어 어르신들을 포함한 노인을 포함한 시니어들에게 금융교육, 노후자산관리 그리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노인 빈곤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자살률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요. 시니어들한테 금융교육을 함으로써 노후가 행복한 그런 사회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 실제로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당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보고되고 있죠.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뭐 오래오래 사기 같이 시골의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저 뭐 교통사고 났어요. 500만 원 보내주세요. 뭐 이러면은 어르신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냉장고에 가서 돈 현찰 꺼내서 보내주고 뭐 이런 사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에서 뭐 수박 거달기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이제 노인에 관련된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아니, 된 지는 오래됐지만 그것을 새로운 정부가 얼만큼 그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저는 책임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나쁜 것들을 걷어내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범 8개월쯤 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를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몇 점 주실 수 있을 정도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된 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복지국가 체제를 더 대폭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매 국가 책임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전 점수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이 노후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노인들한테 뭐 잘해주고 있으니까 찍어줘 이런 게 아니고요. 노인들부터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정파나 당에 표를 주면서 그렇게 정치권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노인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훨씬 더 노인들의 삶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래도 저당, 저래도 저당을 찍으면 나아질래야 나아질 수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아마 저희 방송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연령대는 아니지만 단체별로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목소리도 사실 굉장히 젊으시네요.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 안 밝히고 하면은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예.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TV가 아니라서. 아니요, 좀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충격을 하나 드려볼까요? 두 분이 같이 나란히 앉아 계시잖아요. 예. 더 들어 보이세요. 황당해하는 저 표정. 자, 선님 젖대를 위한 희생 받아들이시고요. 자, 알겠고,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고향에서 지금 경제활동 하시거든요. 아마 방송 가끔씩 들으세요. 제가 하는 방송인데. 근데 혼자 계세요. 물론 주위에 바로 가까운 곳에 형, 동생이 살고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금방 법적인 노인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해보면 뭐. 그럴 때 누구는 영원히 젊을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노인 누구나 되거든요. 미리미리 내가 가 있을 자리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젊다는 사람들, 뭐 노인분들, 뭐 무료 무임승차 이런 것도 공격하지만 그 이분은 또 금방 또 노인 되니까 공존하는 형태로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특히 어르신들이 좀 양보를 좀 해주실 부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젊은이들도 이 20%나 되는 인구가 노인인 사회가 금방 도래하는데 그런 세상에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존의 기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과 어울려서 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드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어르신들도 이제는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죠. 지금같이 무조건 직권하는 데만 좋다 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 권리가 지키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생존이 어려운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저도 한 게 대한노인회가 저 할머니들한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경로당 안 가시려고 그래? 그게 완전히 마초들의 패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70대는 70%가 여성이고 80대는 80%가 여성입니다. 아니 왜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인데 대한노인회의 이사는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오영환 이사님, 그 젊은 층들에게 팟캐스트로 나가는 스마트폰 라디오 개념이니까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그 말이 와닿습니다. 저도 언젠간 노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가 젊은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사회고요. 저는 어르신들께 좀 더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젊은이들을 존중할 때 젊은이들이 또 어르신들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100세 시대에 누구나 다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 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꿔도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공당의 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배를 받으며 그 자체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하게 뭔가 좀 바꿔야 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인증되어 있는 수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안철수 씨의 놀라운 변신. 이것이 새 정치였구나. 안철수의 푸나님이 보여주신 안철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근혜가 기자회견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기억나시죠? 눈물 흘리고 아랍으로 튄 날. 그거 눈 안 깜빡해가지고 네. 눈 계속 뜨고 있어서. 그 사진하고 너무 똑같아요. 도끼와 오기가 그냥 사진에서도 보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를 뚫고 우리 방송실에 도착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사실상의 혼자 대표. 고맙습니다. 실소유주. 고맙습니다. 부정을 안 하시네. 의료계의 체계봐라. 진짜 고맙습니다. 내가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울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울진 사회복지사 협회 초청 특별 강연을 했거든. 그래서 복지효과를 주제로 쭉 강연하면서 앞에 내가 옛날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애프터 시간에 저보고 체계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 체계봐라의 동지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본인은 체계바라고 불리고 싶지 않으세요? 나이들어서 수염 기르기 전에 젊은 체계바라. 아주 미남입니다. 그분이. 예. 자기가 그거라는 거지, 지금. 보면은 의사분들도 되게 유치해. 자, 나는 늙은 체계바라고 자기는 젊은 체계바라라는 거지, 지금. 그 하바나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정말 이제 핸섬보이였어요. 근데 두 분이 한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으세요? 예. 대충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사실상의 모든 것. 실소유주. 네, 실소유주. 진짜 실소유주. 네.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누구 겁니까? 서정훈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분은 잘난 척을 하셨으니까 전 겸손하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게스트는 이따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겠지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기다리신다는 게 좀 뻘쭘하시거든요. 대한노인의 정책이사이신 그리고 또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하시고 계시고 시니어 감성복지네트워크 대표시고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이시고 서울시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신 우리 오영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영환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명함을 받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비디오 방송이라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노인에 계실 분이 아니세요 지금. 대한중년회 정도. 네, 대한노인의 젊은 피입니다. 예. 거기 가면 이렇게 이 녀석 이런 소리 듣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따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청년 일자리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예. 장관님 직접 전화 주셨다고요? 예. 홍정학 장관님께서 굉장히 잘 들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직접 한번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 립서비스는 이런 거 똑같아요. 언제 밥 먹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문자가 바로 왔을 때 나를 잡았어야 돼요. 이렇게 정말 그런 걸 못 하시네. 예, 제가 그게 좀 느렸네요. 아니, 그거를 우리 푸른 나무하고 의논해가지고 푸른 나무에 허락이 떨어져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문자나 전화가 오면은 바로 언제요? 저는 현직 장관이 나와도 되는지 그 허락을 얻어야 우리가 그 일정이 담는 거야 바로 잡을 수 있죠.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까? 진짜?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누가 나오실 수 있는 거 법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현직 장관 나오시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현직 장관들이 JTBC 나가는데 왜 우리는 못 나오냐고. 그러면 우리 섭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홍 장관님은 약속은 꼭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는 오랫동안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자,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청와대에도 국무총리실에도 민주당에도 팟캐스트에서 하는 내용들을 전담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개념에서 감사드리고 홍정학 장관님은 또 제가 인터뷰를 해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케미가 좀 저는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언젠가 나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장관님. 그분이 경제 민주화에 굉장히 상징성이 좀 있는 인물이고요. 제가 옛날에 보편적 복지를 좀 대표하는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저하고 시민사회에서 늘 같이 손잡고 같이 운동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동지 사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가 날아든다는 당연히 들어야죠.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나오셨을 때 두 분이 완전히 헤어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알겠고요. 자, 퀴즈맨. 네. 자, 이번 주부터는 퀴즈맨인 제가 퀴즈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대담 중간에 제가 잠깐 발언이 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 회차 이 칼럼에서는 84회 때는 미세먼지의 복지국가 정치학.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착륙 1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선수단.
긴장을 감추지 못한 듯 굳은 표정으로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북한 선수단 본진은 알파인 스키 3명, 크로스컨트리 3명,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각 2명 등 10명의 선수들과 코치진을 합해 모두 32명. 공동훈련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과 같은 전세기를 타고 입국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돌아올 때 북측 선수단과 함께 올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합동훈련을 진행 중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12명까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 22명의 방남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국내 취재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북한 선수단은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와 강릉 선수촌으로 이동했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에야 긴장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앳된 얼굴의 북한 선수들은 굳은 표정을 풀고 취재진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줍니다. 북한 선수단은 강릉 선수촌 웰컴센터에서 등록을 마치고 여장을 풀 예정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도 오는 4일 평가전을 마치면 강릉으로 합류하는데 단일팀이 함께 숙소를 사용할지 북한 선수들끼리 따로 머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창 조직위는 북한 선수단이 개막식 전날인 오는 8일 공식 입촌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 황제 수사 논란을 일으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한동안 온 국민적 관심거리였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첫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한 해 3명, 전체 판사 3,000명 가운데 0.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0.1% 자리를 누가 가는지 2006년부터 12년간의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인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34명 가운데 30명, 단 4명을 빼고 모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대법원장의 영향력 밑에 있던 판사들이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영장 전담 재판부 3명 가운데 2명인 부장판사는 100% 모두 행정조직 출신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구조가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상대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의 의중을 살피게 되고 위와 같은 체계를 갖춤으로써 대법원장은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있어 정권 성향에 맞춘 재판 지형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행정 담당하는 판사들이 하다 보니까 청와대 대법원장,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요. 사회가 다변화되고 사건도 다양해지는 추세 속에서 재판의 첫 단계를 맡는 영장 전담 판사의 인적 구성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MB정부 임기 만료 25일 전 대통령 특사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황후는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도 같은 날 사면됐습니다.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박기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MB의 사돈 집안인 조현준 효성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사면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사면심사위를 내세웠습니다.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 당시 심사위의 회의록입니다. 민간위원들은 물론 검찰 쪽 참석자도 사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고난남용이란 비난에 휩싸일 것이란 직언도 나왔습니다. 경론 끝에 표결까지 가기도 했는데 찬반이 같았던 천 회장은 검찰이 찬성으로 돌아서 간신히 통과됐고 최 전 위원장도 법무부 위원들 중심의 찬성표로 명단에 들었습니다. 결국 MB정부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민간위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최측근들은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차관도 마찬가지예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실은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국 당원 대표자 대회 합당 의결을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평화당을 만드는데 중립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중립파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쪽, 그 중립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몇인지 잘 몰라요. 그 상태에서 중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좀 일찍 하고 못 나가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철수가 민주평화당이 뭐 발기인대 같은 거 하고 좀 분위기가 이렇게 뜨니까 마지막 꼼수, 그러니까 사실 안 물러나겠다는 뜻인데 2월 13일 날 통합 전당대회 이후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통합 전당대회 하고 나면 당이 없어지는데 당이 없어지는데 당연히 당대표 없어지는 건데 이런 꼼수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만큼 생각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르겠지? 생각해서 이런 꼼수를 막 남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월 4일 날은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일정상. 거기서 이제 통합을 추인하면 통합하는 전당대회가 2월 13일이에요. 전당대회가 2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철수가 꺼내오는 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약간 말도 안 되는, 물론 이제 아마 그게 서로 간 협의나 합의로 달라지겠지만 원천적으로는 일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면 양당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 형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그걸 통합을 주도해가지고 당신이 통합을 주도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당 안 만들 수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스톱하는 게 통합 못하게 하려고 요구하는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중재파도. 근데 통합을 다 시켜놓은 뒤에 내가 당대표 물러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이게 코미디 하다가 뭐 이런 식의 코미디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더 웃긴 게 이 안철수 이 사람을 보면 도대체 국민을 얼마만큼 개돼지로 알고 당원들, 당의 주인이잖아요. 당원들을 얼마만큼 길거리에 개똥만큼으로 아는지가 보이는 게 안철수가 바른정당과 처음에 합당하자고 했을 때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자고 했다가 반대파들의 지지 세력이 커지니까 전당대회는 무리니까 대표당원 제대로 하겠다 해서 전당원이 아니라 그중에 대표당원으로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대표당원들이 며칠 전에 그 평민당이라고 새로 이제 추진위원 있잖아요. 네, 평화민주당. 네, 이제 분당에서 찬당하려고 하잖아요. 반대파들이. 그런데 거기에 당적에 올린 당원들 중에 이쪽 국민의당 대표당원이 1028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당적 금지에 걸리거든요. 정당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대표당원 제대로 뭔가 하면 이거는 소송감이에요. 그러면 다 무효가 돼버려.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리. 진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대표당원 제대로 뭔가 의결을 하는 순간 나가리가 돼요. 그 법정으로 가서 소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뜨거 해가지고 이게 이제 평화민주당 쪽에서는 이름만 공개했어요. 자기들 당원들. 그랬는데 여기서 막 겹치는 거예요. 1028명이. 근데 이쪽에서 신상 정보를 다 공개를 해주면 빨리빨리 체크해서 이 사람들 빼버리고 뭐 제명시키고 할 텐데 신상 정보를 평화민주당 측에서 공개를 안 해요. 이름만 공개했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이름은 같은데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는 황당해지니까 그러면 대표당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물어서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가리가 되게 되니까 또 꼼수를 부립니다. 안철수가. 그래서 다시 전당원 투표하고 중앙위원회 이 두 가지를 해서 거쳐서 의결을 하기로 또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2월 4일 날 전당대회를 취소. 그건 유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법대로 하면 되거든. 그렇죠. 필요할 때 그때그때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질거리는 도대체 뭐냐고. 아니 얘는 지금 당원 당규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 이렇게 너무 단체로 안철수 너무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가 안철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민주적 절차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니 그거는 서로 합의된 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니 우리는 그거를 역사적으로 박정희를 통해서 이미 배웠어요.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그걸 까먹지 말라고. 지금 안철수가 이렇게 열심히 되새겨 주잖아요. 70년대의 유신 독재를 통해서 헌법을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영구집권을 하겠다고 이런 야욕을 보였던 것을
이 안철수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황당하냐 하면 이 중앙위원회라든지 이런 모든 권력기구가 의결권 있는 권력기구가 안철수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채워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 이거 합당이니 통합이니 본인들은 그러지만 이게 잘못하면 법정으로 가가지고요 소송권으로 번질 수가 있어 일찌감치 매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악인이 악인. 제가 최민희 의원한테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악인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악인이에요. 이명박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른데? 예를 들면은 청와대, 국정원?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조윤선,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직이 없던 김재원이 청와대에 좀 유례가 별로 없는 특보로 들어가요. 특보. 대통령 특보. 그 자리는 좀 희한한 자리였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된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와 해수부가 삼위일체가 돼서 특조위를 방해한 그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4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당신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안 했고 대통령실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개편돼요. 이명박 때 대통령실장 이렇게 불렀잖아요. 대통령실의 해양수산비서관을 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2014년 8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4개월 정도 있다 이 사람이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2015년 11월 달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 특조위뿐만 아니라 이게 열받는 거거든요. 특조위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를 훼손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김영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주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던 자가 세월호 사건이 나고 그 당시 기억들 나시죠? 이주영 장관이 수염 기르면서 팽목항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시신 수습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도 아니다. 그 기간 중에 이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이 김영석이 2014년 8월에 차관으로 가요. 사실 실무를 다 장악하는 거거든요. 차관이 정치인 장관들인 경우에는 실무는 거의 차관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박근혜 청와대에서 차관이 내려와가지고 이주영이 물러가자마자 바로 장관에 앉혀요. 2015년 11월부터. 이거는 실제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는 기관과 상당히 겹쳐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특조위 방해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선체 훼손이라든지 인양을 딜레이 시킨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이에요. 태스크포스는 조윤선, 김재원, 이병기 정도가 태스크포스지만 실행했던 바로 실행범 김영석입니다. 당시 윤학배 전 차관도 같이 이렇게 구속된 이유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둘 다 피의자일 경우에는 사실 증거인멸이나 입맞춤이라고 하죠.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구속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누구의 오더에서 최근에 그 6.5 은폐 사건 그 사건의 담당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 김영석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선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해수부 공무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영석에게 검찰이 받아낼 수 있는 거는 누구 지시로 그런 특조위 방해뿐만 아니라 선체 훼손이라든지 뭐 이쪽에 선체 훼손 다른 말로 증거인멸이고요. 이런 거를 사실상 주도했던 게 해수부였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지시였냐를 검찰이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된 8월이라고 하면 전국이었냐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박근혜로부터 어마어마한 냉대를 받으면서 온 사회에 벌레 같은 사람들이 기어나와서 세월호 가족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김용호 씨가 단식에 들어가서 단식이 끝난 게 8월 말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차관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물론 장관이 공석이기도 했지만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네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실무를 준 것 같아요. 오다가 내려온 거죠. 오다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월호에 대해서 엄청난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가기 시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우리 그런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는 날 그리고 다음 날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이거를 계속 막았던 게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나.
몇 년 동안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나, 실무자가. 특종이만 방해했겠냐고. 그렇죠. 진짜 증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명정님하고 저하고인데 이걸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네. 일단 구멍을 엄청 뚫어놨잖아요. 그 명분이 뭐였냐면 거기다가 풍선 넣겠다는 거였거든. 말도 안 되는 인양 방식인 거지. 그렇죠. 그 이후로 세월호는 완전히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냥 거의 해체 수준의 네. 그게 됐고요. 골조만 납다시피 했죠. 세월호 앵커는 왜 뛰어다가 중요한 증거물일 수 있는데 부산에 갖다 놓냐고요. 그 먹포 신항에 갖다 놔도 되고 팽목항에 갖다 놔도 되는 거잖아요. 앵커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는 건 아니고 새덩어리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정말 이상해요. 이 사람이 어쩌면 세월호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우리가 MB 사건에서도 그렇잖아요. 청와대 비서관들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누가 시켰어? 얼마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가 시켰어만 불어줘도 세월호 사건의 실마리가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미디 정당. 재밌죠? 정말 웃겨가지고 전당대회를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월 4일 날 있을 예정이었던 주가 조작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 당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사실 당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를 학생들이 볼까 봐 두려워요. 반에 무슨 뭐 어떤 뭐 조그만 모임이 있어가지고 회칙 같은 게 있다고 쳐 몇 줄이라도. 지가 불리하면 그냥 순간순간 바꾸는 이런 정당 운영을 왜 어떻게 하냐고. 보고 있으면 좀 가짜는 게 제가 하다못해 회원 한 몇백 명이 있는 동호회를 운영할 때도 회칙 수정할 때 1년 동안 토론을 거친 후에 수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근데 이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 룰에 대해서 이런 개념 없이 이게 무슨 뭐 연습장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해봤다가 내일 다시 바꾸고 그 다음날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전당대회 고유 권한인 합당을 중앙위원회 추인으로 대체. 아이고 정말 깝깝하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처음에 정치에 데뷔할 그 시절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한 5,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안철수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데뷔한 게.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는 일종의 백지였어요. 그러니까 좀 심심한 사람이었죠. 얼굴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이미지나 말하는 본새도 그렇고 굉장히 심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백색 도화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5년이라는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모든 원칙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자기 손으로 이렇게 무시하면서 새롭게 써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보고 그렇지. 있습니다.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거지. 네. 왜 운동선수들 무슨 기록갱신. 네, 새 정치 한다더니 지금. 진짜 제대로 새롭게 하네요, 진짜. 처음 보는 광경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건 유신 때가 난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유신도 억지로 법 만든 거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4년 중임제 이런 거를 아예 영구 집권제로 만드는 게 유신이거든. 그런 식으로 법 바꾸는 거라고 하면 나는 세상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박정희는 그 당시에 지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거지. 이거는 권력도 뭣도 아니잖아요. 그 정당의 그 뭐 제3당 대표라는 게 대한민국에 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러세요? 세기의 선구사 안철수 선생께서는 지금 그 온갖 핍박을 뚫고 호남에서 40석을 일구시어 지금 양당제 국가에서 다당제로 만들어내신 그 새 역사를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안철수 자꾸 다당 하니까 진짜 당뇨병 걸릴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안철수가 좀 굉장히 이거 하는 말마다 실수를 뱉어내고 있는데요.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파가 대표 당원 명부 확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저희는 그렇다면 몇천 명 수준의 대표 당원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28만 당원 전체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 그러면 투표에서 14만이 넘지 못하면 무효잖아요. 그 선관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 안철수가 검토하고 있다는 K보팅이라는 그 시스템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서명의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기능은 있어도 확실한 투표 기능으로서 법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하는 투표 기능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선관위에서 해석을 내렸던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러면 무조건 하겠다는 건가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에 관계된 룰이기 때문에 K보팅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전당대회만 한정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전당원 투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러면서 전당원을 28만이라고 특정을 해버렸어요. 과연 진짜 28만이 있을까요?
당원이 만약에 14만 명이면 전당원이 투표해도 무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안철수가 28만 명이라고 발표해놓고 14만 명이 투표하면은 100%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겠죠. 그런가요?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 허수일 가능성 높아요. 28만이. 허수가 그중에 최소한 50% 이상은 당원인지도 모르는 당원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국민의당의 진성 당원은 제가 봤을 때는 5만 명 이하예요. 5만 명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5만 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평화민주당 쪽으로 간 당원으로 임시로 움직인 사람들을 보면 만 몇천 명이라는 것 같거든요. 아직 창당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적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탈당한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당직을 유지한 채 창당 발기인에 속해 있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창당 전당대회를 하는 그 순간 땅땅땅 두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당적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무튼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신기록? 정말 깜짝 놀라겠다 진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진정한 새정치 안철수 씨. 아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룰을 지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공정함이고 그 룰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박근혜도 파면당한 거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돈이 있어요. 합법적인 돈도 내가 내 생활비는 내 월급으로 할게. 이런 정도의 마인드 갖고 있어요. 규칙을 지키고 싶어 해요. 법은 무조건 지키고 싶어요. 하다못해 이명박한테도 법에 의해서 초청장 보냅니다. 그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당헌 당규라 그러는 것이 사실은 우리 당이니까